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양사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박세훈이고요. 우리가 이제 중세 이야기를 쭉 해왔고,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서양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전환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로 개척, 그리고 절대왕정, 이런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봉건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져가고 교회의 권위가 예전같이 않아집니다. 이제는 인간의 개성, 합리성, 세속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찾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이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되는데 만약에 출제될 경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문화 작품들, 책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역시 메이저 주제로서 정말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올 때도 있다는 거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르네상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르네상스는요, 부활 또는 재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14에서 16세기 전개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 부흥운동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가 먼저 이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되는데요. 왜 이탈리아였을까? 배경을 살펴보니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제 고전 문화의 전통이 남겨져 있는 곳이었고요. 더불어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경제가 번영했습니다.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이런 말만 들어도 사실 좀 가슴 떨리는 그런 유럽 여행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도시들인데, 사실 이런 도시들을 직접 여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르네상스 이야기입니다. 이때 꽃피웠던 그 르네상스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등의 부유한 상인 그리고 군주들이 문예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나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 등이 유명합니다. 자, 더불어서 이 이탈리아 지역으로요,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무너진 뒤에 이 망명한 학자들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고전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토양 위에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저작이나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을 우리는 이제 휴머니스트, 이제 인문주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페트라르카, 단테,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트라르카는 최초의 근대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서정시 칸초니에레 이런 것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고전 라틴어를 활발히 연구를 했죠. 자, 다음은 단테입니다. 신곡을 통해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기도 했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세계사에서 이제 적어도 이제 수험 세계사 그리고 이제 교과적으로는 이런 문화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결국 그런 것들이 있었다에 집중합니다. 그 내용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따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트라르카가 있었다, 단테가 있었다, 그 다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있었다, 이렇게 잡아두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물론 더 이제 많이 파고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수험 세계사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조금 더 유명한데요.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을 재치 있게 풍자하고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본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자, 이 군주론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로써 정치를 도덕으로부터 분리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술 분야인데, 우리가 사실 르네상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고, 거의 대중적인 관심도 이 사람들로 수렴이 되죠. 자, 비너스의 탄생의 보티첼리, 그럼 모나리자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비드상 외에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이런 걸로 유명한 미켈란젤로, 그리고 아테네 학당으로 유명한 라파엘로. 자, 이들의 많은 작품들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직접 보는 게 최고로 좋은 그런 학습이 되겠죠. 직접 가서 봐도 정말 감동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충분히 인터넷에도 흥미로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르네상스 건축 양식은 말 그대로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하고요. 기둥들이 쭉 늘어서 있는 열주, 그리고 돔이 강조가 됩니다. 대표적인 건물은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성 베드로 대성당은 정말 저는 실제로 가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커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갔다라는 얘기는 바티칸 우리가 이제 여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바티칸에 가면 뭐 아테네 학당을 비롯해서 뭐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등 대단한 그런 여러 인류의 작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지역 외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사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립은 15세기 이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의 여러 나라에 전파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징은요, 초기 크리스트교 연구를 통해 현실 사회와 교회의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큰 그림 속에서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로는 에라스무스 그리고 토마스 무어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저작을 보니까요,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을 풍자한 그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두 작품의 시기가 모두 가까워요. 1511년, 1516년. 그리고 이 실제로 둘이 또 교류를 하기도 했다. 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통해 당시 영국 사회를 비판하였습니다. 자, 미술 분야에서는 유화기법을 개발한 반 에이크 형제가 있고요. 그 다음 서민의 생활 모습을 잘 표현한 브리혈의 작품이 유명합니다. 더불어 홀바인, 초상화의 거장 홀바인도 있습니다. 이 홀바인이 그린 초상화 중에 에라스무스의 초상화가 있죠. 자, 문학에서는요, 라틴어 대신 자국어로 쓴 국민 문학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우리 스페인의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바로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썼죠. 그 다음 영국의 햄릿의 셰익스피어, 뭐 이외에도 셰익스피어는 뭐 리어 왕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봤고, 이 시기에 어떤 관찰하고자 하는 태도, 탐구를 중시하는 풍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의 과학기술이 발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또 사회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화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화승총이나 대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서 공건 기사의 몰락이 촉진되었고요. 자, 나침반이 사용이 됩니다. 원거리 항해에 나침반이 사용이 되면서 신항로 개척, 즉 유럽세계 팽창에 기여를 하게 되죠. 다음 인쇄술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쇄술은 예전에 좀 어려운 문제에서 선지로 언급이 된 기억이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1450년대, 즉 15세기에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적인 내용들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빨리 확산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되지요. 자, 천문학 분야에서는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지동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과학혁명 클립을 읽어드릴 때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 되겠고, 좀 단순하게 말을 해본다면 오늘날의 이제 크리스트교가 이제 가톨릭과 그리고 이제 개신교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된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단순하게 보면요. 자, 종교개혁을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교회의 부패, 일부 성직자의 타락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었다. 충분히 개혁의 요인이 되겠죠. 두 번째,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세계관이 확산되었다.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사고, 이런 이제 사조, 풍조가 생기는 거죠. 다음, 북유럽 인문주의자들의 교회 비판, 이런 토대 위에서 종교개혁이 불씨가 당겨지게 되는데요. 자, 그것을 당긴 사람이 바로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계기가 있어요. 자, 이때 계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면벌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교황 레오 10세 시기에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이거에 대한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요. 자, 근데 이 성 베드로 성당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실제로 보면 정말로 크거든요. 이거를 이 규모로 이렇게 만든다면은 진짜 많은 그런 돈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벌부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지게 됩니다. 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건 것이 1517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 1517년이 이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연도가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7년에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이런 것들을 이 뉴스가 좀 나왔던 그런 걸 본 기억이 나네요. 자, 루터가 주장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 교회의 대분열 시대 때 위클리프나 후스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서가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이런 성서지상주의를 드러냈습니다. 자, 어쨌든 기존 교회의 조치나 기존 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 루터도 신변이 당연히 안전하진 않겠죠. 교회로부터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되면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자, 이때 비텐베르크 성이라는 곳에 은신하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바로 성서를 독일 사람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번역을 했던 것들이 기존에 인쇄술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대를 얻게 되었을 것이고 교회 개혁 운동이 더욱더 잘 추진이 됩니다. 루터파 제후들이 황제와 교황에 대항하면서 또 이 루터를 보호해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루터를 이제 핍박을 하는 입장에 서이겠죠. 그런데 또 그거에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던 제후들은 루터를 지지하면서 루터파 제후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 개혁이 커다란 이제 좀 전쟁으로 이제 번질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한 단계 협약을 통해서 일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 교회를 인정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 아우크스부르크가 개인의 어떤 신앙의 자유 선택을 온전히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각 독일 지역에 있는 제후들한테 주어진 선택권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아닌 이 제후들이 이 자유 도시들이 루터파와 가톨릭 사이에서 종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황의 지배를 벗어난 새로운 교회가 처음으로 인정된 그런 순간으로 이 일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체크할 만한 게 뭐 있냐면 우리가 이제 스위스에서 이게 활동을 했던 칼뱅이라는 종교 개혁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칼뱅파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때는 칼뱅파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나온 김에 칼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개혁이 있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출신의 칼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치빙글리를 계승해서 종교 개혁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자, 그의 핵심 내용은 예정설 그리고 성서 역시 중요시하고요. 교회에 장로제를 도입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예정설을 통해서 일찍이 이제 크리스트교 강요라는 그의 저서에서 언급이 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 일찍이 신께서는 당신의 영원 불변한 섭리를 통해 구제해주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을 결정하셨다. 선택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섭리는 인간의 자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며, 또 반대로 신께서 지옥에 떨어뜨리시라고 하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이제 예정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논리를 전개를 해 나갔는데, 하지만 그러면 본인이 어떤 축복의 예정 이런 것들의 징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현세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얻은 성공이나 부 이런 것들을 정당한 것으로 보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소명을 통해 본인이 인정받은 어떤 축복의 증명 이런 것들로 여겨지면서 근면하게 검소하게 자신이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임할 때 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제 논리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당시 신흥 상공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갖가지 최선을 다하면서 얻어지는 성공이나 부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상공업자들에게 호응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칼뱅이 되겠고요. 오히려 이제 루터가 먼저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칼뱅파가 확산된 것이 굉장히 영향이 컸죠. 그래서 각국에서 네덜란드는 고이센이라 부르기도 했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칼뱅파가 많이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입니다. 자, 영국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나 그다음에 스위스의 칼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모습을 좀 띠고 있었잖아요. 전개 과정이. 그런데 영국의 종교개혁은 정치적인 문제가 역시 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헨리 8세의 이혼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요. 자, 이 헨리 8세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신다면 한번 찾아본다고 했을 때 아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바로 여성 문제, 아내들이 계속 바뀌었고 또 아내들을 죽이고 새로운 아내와 결혼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야기가 많이 될 겁니다. 아마 영화로 천일의 스캔들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이 나는데, 자, 기존 아내가 있습니다. 캐서린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인과 이제 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캐서린이 결론적으로는 연결을 하면 이제 교황청과 또 긴밀한 연결이 되거든요. 자, 교황은 이혼 요청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불허합니다. 자, 그때 이 헨리 8세의 조치는 교회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본인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는 1534년 수장법 또는 수장령이라고 부르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교회의 토지나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헨리 8세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 본인의 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로 가면서 통일법 내지는 통일령이라고 부르는 것을 반포하고 영국의 국교회 형태로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단순 정리를 하면 영국의 종교개혁, 헨리 8세와 이혼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요. 결과론적으로 영국 국교회가 성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요. 기존의 유럽 지도를 딱 펼쳐놓고 가톨릭을 색칠을 해놨다고 합시다. 그럼 기존에는 가톨릭이 굉장히 많이 색칠되어 있겠고,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 정교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색깔이 기존 색깔을 이제 업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색깔은 바로 이제 개신교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개신교 안에 루터파도 있겠고, 칼뱅파도 있겠죠. 영국 국교회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기존보다 교세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이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종교회의가 개최됩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것이 개최가 됩니다. 자, 이 공의회는 다소 보수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내용인데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폐단을 고쳐보고자 노력을 했다. 종교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이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 좀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읽을 수 없는 금서 목록을 작성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교회 내부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다 잡고자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에스파냐의 군인 출신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군대식 선교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예수회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153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이들은 유럽에서는 종교, 문화, 교육 사업을 활발히 전개했고 유럽 외지역으로 활발한 선교 활동을 나가게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톨릭 선교 활동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미 언급된 적이 있는 우리 중국사 공부하다 보면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가 왔었죠.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선교사였고 또 명청 걸쳐서 교류를 했던 아담샬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트리엔트 공의회와 예수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종교 전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기존 로마 가톨릭에 대응해서 새로운 신교가 탄생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를 수 있겠죠. 칼뱅파, 루터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후들에게 선택권이 있었지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아니었고요. 더불어서 칼뱅파가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또 다른 충돌이나 갈등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봉합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칼뱅파 신교도가 바로 이제 고이센이라고 부르죠. 네덜란드는 신교 중심의 국가가 됩니다. 굉장히 또 상공업에 강한 나라가 바로 이 네덜란드였는데요. 자, 사실은 네덜란드는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바로 스페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스페인을 제가 이제 교재에서는요, 사실은 더 올바른 표현이 이제 에스파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라고 많이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페인, 즉 에스파냐와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파냐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가장 이 강성 가톨릭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톨릭의 수호자를 바쳐있던 나라가 이 에스파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덜란드가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전쟁을 거쳐서 결국에는 종교전쟁의 끝에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 프랑스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도 천주교가 즉 가톨릭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요. 여기에 위그노들이 만만치 않게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위그노란 신교도를 말합니다. 칼뱅파 신교도예요. 근데 이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위그노가 굉장히 탄압을 많이 당했고 프랑스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학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르톨로메우 대학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위그노 전쟁이 쭉 이어지다가 자,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를 열었던 앙리 4세란 군주가 나옵니다. 이 앙리 4세가 1598년 낭트 칙령이라는 걸 내리게 돼요. 자, 이 낭트 칙령을 통해서 위그노들에게 사실상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어느 정도 이탈락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낭트 칙령은 훗날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기로 가게 되면 폐지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위그노들이 많이 프랑스를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 독일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신성 로마 제국의 테두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교와 신교, 여기서 이제 구교는 가톨릭을 가리키고 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새롭게 생긴 프로테스탄트를 가리키는데 이 대립이 결국에는 여러 나라들이 결부가 되며 30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전개된 전쟁인데 이것이 최초의 국제전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30년 전쟁의 끝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면서 정치, 종교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 30년 전쟁은 종교적 갈등에서 비롯된 내전으로 시작됐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담한 국제전쟁으로 확대가 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신교 국가들은 신교 쪽을 지원했고요. 구교 국가인 스페인은 구교 쪽을 당연히 지원하겠죠. 자, 근데 독특한 점을 보니까 프랑스는 에스파냐의 세력 확대를 염려하면서 프랑스 자체는 구교가 우위인 국가인데도 신교 쪽을 지원했다. 즉 이런 것들을 보면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문제가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그 전쟁 끝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단락이 되고 어쨌든 이 이후로 이 종교 문제, 구교와 신교의 대립으로 큰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갈등이 일어나진 않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내용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었죠. 아우크스부르크 내용을 화의를 재확인하다 보니까 베스트팔렌 조약 문제이지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 걸 보고 이거 아우크스부르크 조약이네 이렇게 찾는 분들이 꽤 있었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끝까지 잘 읽어보면서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겠고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거죠. 칼뱅파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 신앙의 자유가 일부 인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더불어서 영토 문제 같은 것들도 여기서 논의가 되는데요. 프랑스가 알자스와 로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세계사 역사상 가장 왔다 갔다 많이 한 땅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알자스 로렌, 독일과의 문제가 있었던 땅인데 이때 프랑스가 가져가게 되네요. 더불어서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각각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을 정식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전쟁의 무대였던 신성 로마 제국, 심지어 여러 가지 권위의 타격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제후들이 정치적인 독립권을 인정받고 신성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더욱더 분열이 된 상태다. 그렇다고 해체된 것은 아니지만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클립에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의 밀도나 난도를 고려했을 때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읽어보고 시험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음 클립에서는요, 신항로 개척 그리고 그에 따른 아메리카 문명에 대해서 클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